98강입니다. 오늘 정말 모처럼 들어오시는 우리 회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필수 박사님, 우리 안광은 조장님을 비롯해서 또 임충식 전 중소기업청 또 청장님도 들어오셨고요. 또 허윤 또 대우조선해양의 또 부장님, 그리고 이성철 부장판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 아까 보니까 김경진 변호사님도 들으신 것 같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메인 그 강의는 우리 박주미 중령님 이수신과 관련된 도선사 제도, 도선사 우리 농담,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너무 잘 아는 도선사, 전문직이면서 이제 보수도 많고 휴가도 많아서 우리 회계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선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한기철 우리 회원으로부터 좀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박주미 중령님의 이제 그 이순신과 관련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사 말씀은 이제 정필수 박사님, 안광은 대표님, 그리고 이제 조영화 중앙도순사협회 또 회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김현수 전 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 회장님, 이렇게 네 분에게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필수 박사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97강, 98강 줌 강의를 기다리느라고 오늘 해가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줌 강의 횟수도 지금 100차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한기철 도선사의 그 도선사의 세계, 그리고 박주미 중령이 말씀하신 해양 전략에 관련된 중공 이순신 이야기는 우리들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선택하셔서 우리들 그 호기심을 많이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도선사 하면 방금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봉급을 급여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종이기는 한데,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아서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물론 규모가 있는 그 500톤 이상, 6,000톤 이상 뭐 그런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선박을 맨 먼저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선박을 안전하게 입항 및 접안시키는 그 어려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서 맨 먼저 만나게 되는 외교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선사의 업무 자체가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안전한 안내를 통한 그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원만하게 하는 항만 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만은, 외교적으로 볼 때 맨 먼저 외국 선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에 그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국익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박은 굉장히 그 비싼 고가의 재산이죠. 그래서 함부로 잘 모르는 지역으로 운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선을 꼭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그 전통과 이러한 제도가 원만한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해주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유스럽게 운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주배 정령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실 해양 전략은 요즘 우리들이 국익 차원에서도 해양 전략을 많이 생각하고 논의하는데, 이러한 해양 전략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죠. 임진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바라거나 사전부터 그걸 노리지 않고 순수한 애국심으로 전략을 수립했고, 그 전략이 그대로 적중하여서 그 어려운 그 임진 전쟁을 승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앞으로 국제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 해양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바로 그러한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주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박주민 중령께서 해양 전략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98강에 이르기까지 거의 2년이 좀 넘었죠. 2년이 넘는 기간을 이렇게 매주 격주로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게 저녁에 긴 시간을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가장 현명한 그런 대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다 진정되고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웹을 통한 이러한 토론의장 지식의 전달 과정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강의를 이끌어 주신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필수 박사님은 언제나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담아서 알기 쉽게 저희들에게 전달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은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 들리나요? 예, 예, 잘 네,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원입니다. 이렇게 또 2주가 지나고 또 올해 3분기가 또 다 어제부로 지났습니다. 이게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게 세계 실물 경제도 너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이 바다 모임을 해왔는데, 오늘 아까 정포일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00강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720명까지 이제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모임이 매 주마다 또 격주간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이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토론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특이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서로 모두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이렇게 나눈 장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한기철 도선사님께서 이제 도선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박주임 증인께서 이 해양 전략에 대해서 또 우리 충무원 이순신을 기대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기철 도선사님 뭐 자주 뵈긴 했지만 제가 2000년도에 2002년도 2001년도에 정말 도선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진짜 도선사들이 얼마큼 고생하는지 남들이 볼 때는 뭐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뭐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가 가장 어떤 역할을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세계 최초였을 수도 있고 20만 톤 탱커를 해양사업부에서 육상건조를 처음으로 했고 그거를 전남한 앞바다에 24시간 운항을 해서 가서 28m 되는 전남한 앞바다에서 제가 도선사님과 함께 배를 해상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한 16척을 같이 띄웠는데요. 저는 뭐 도선사도 아닌데 이제 배를 타고 같이 띄웠던 이유는 그때 제가 개발했던 지금 뭐 세계 점유율 1위이지만 힘센 엔진이 그 바지선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아무도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뱃속에 28m 바닷속에 바지선과 함께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선사님과 도선사님은 이제 배후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컨트롤러 28m 위에 컨트롤러 육상에 있었고 저는 28m 25m 바닷속에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그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한눈 팔면 조금만 실수를 하면 백만 불, 수천만 불짜리 이 배가 전복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긴장을 했었고 정말 어렵다. 저는 그 돈의 가치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좀 잠깐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물론 제가 4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그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했고 또 한 400여 명 선주들을 사주를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또 요즘에는 선주 사주들이 선박 계약은 잘 이루어지는데 또 엔진이나 핵심 기자재들이 그 슬롯이 없어서 매일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주들 사주들이 매일을 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정말 지금 전체의 경제 악재가 상당히 심각하다. 많은 분들은 한국의 선박을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따진다면 선박 수주를 하나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배를 건조를 해도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수년째 이런 상황이 이제 있긴 있는데 물론 경제를 활성화시킬지 모르지만 조선사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 연말 내년쯤 되면 회복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강판 문제 또 이런 뭐 태풍에 의한 포스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다시 악재를 또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태가 리먼 브라더 사태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고 차라리 금융위기 때가 더 좋다라는 경기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환율이 지금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440원까지 갔는데 다음 주 정도에 1,500을 넘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획실에서 전체 그 전 세계 지수를 데이터를 벌여서 하면 1,600도 곧 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모든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골든타임도 다 놓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아시겠지만 석유 제품이라는 수요 급감하고 있고 모든 실물 경제 나빠지면서 해상운임 지수가 200선이 붕괴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팬데믹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 어닝시표도 다 같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 컨테이너 뭐 운임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6주까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운임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선사들은 특정 정기선이나 이런 데는 뭐 다른 애들도 많이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 뭐 우리가 실제 그 경제이익을 경상이익을 따진다면 굉장히 안 좋은, 오펙스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안 좋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다시 여러 가지 그 아이모나 이런 데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이산화탄소 말고 환경 규제가 그린하우스까지 가스까지 이제 규제를 하는 쪽으로 됐고, 유럽 쪽은 굉장히 더 큰 규제가, EU의 규제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U 표율 규제도 있고 EU 그린하우스 가스 규제도 2025년쯤 되면 웰투웨이크로 해서 탄소세 말고도 다양한 이제 어떤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뭐 화학이나 물론 해운도 심각하게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해서, 올해까지는 이제 뭐 LPG 때문에 그 LNG가 많이 발전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발주가 급감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2의 해운 사태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나 해운 분야에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앞서 있어서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금방 또 따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만 이렇게 좋은 그 빛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20명의 멤버들과 각 주마다 발표하시는 우리 여러 전문가들의 이런 지략들을 다 합친다면 우리는 상당히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또 언제나 힘들다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즐거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도전을 한다면, 또 여기에 있는 720여 분의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의 힘을 또 합쳐준다면 우리가 또 그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매 격주월마다 실시하고 또 모임을 하고 주도하시는 분들과 또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실무 경제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정리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만간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이제 언제나 그 경제를 또 앞서 보시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 해운, 조선 모두 앞으로 이제 불경기가 올 것인데 우리 720명 멤버들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조영화 중앙 도선협회 회장님에게 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화 회장님은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위 과정 3기 또 원후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화입니다. 잘 들립니까? 예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한국도선협회회장 조영화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가끔씩은 참여했는데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한기철 도선사가 또 그 도선사의 세계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해주신다니까 저도 축사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전필수 박사님, 안강원 대표님께서 도선사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도선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 도선사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걸 계기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도선사들의 중요성과 역할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 나라는 삼면의 바다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로, 즉 선박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 250여 명의 도전사들이 전국 12개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을 도전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방호복을 입고서 한쪽의 선박도 맞으면서 도전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였다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한기철 도전사님은 부산항에서 전 지회장도 맡으셨고 하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훌륭한 강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그 박주미 대령님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이제 김현수 교수님 축사 마치시면은 좀 인사 말씀을 조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김기원 지금 아마 한국해양대학교 4학년일 겁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경원 항해사가 지금 배 위에서 지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충식 전 청장님도 지난번에 오셨는데 처음이신 것 같아서 좀 이따 인사 말씀 좀 소개 부탁드리고 허윤 그 대우 조선해양의 부장님도 좀 처음이시고요. 그리고 김남구 씨라고 보니까 프랑스 낭대 대학인데 프랑스에서 아마 접속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장퀴라고 하면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 5분 조금 이따가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수 전 대한조선학회 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네. 제가 좀 이렇게 이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으니까 우리 김민영 교수님 축사를 시킨다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 갖고 열심히 제가 듣고 있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제목을 보고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해군 OCS 장교 출신인데 제가 88년도에 군함을 탈 때 도전사분을 처음 뵌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천항에 들어와서 이제 관문 통과하려고 도전사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도전사분이. 그때도 좀 머리도 지긋하신 나이가 좀 되신 분이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뭐냐면 이제 배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함장이 이런저런 설명을 쭉 드리고 나니까 도전사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I taken.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모든 권한을 내가 다 이 힘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의미 속에 이 배의 모든 책임은 이제부터 내가 진다. 이 배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멋있다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마 리더십이나 돈사분들의 세계에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은 생각이 좀 기대를 좀 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주민 중령님 이제 제목 자체가 해양 전략하고 충북 리더십인데 이 도서사분들하고 이런 분들 이런 맥락을 보면 리더십이라는 부분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목이니까 앞에 이제 해양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해양 전략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이제 전술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 자체가 전력화가 돼서 그것들이 하나의 뭐 충북 이순신 같은 경우에 뭐 거북선이나 이런 배처럼 전력화된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해양을 지키는 이런 어떤 전략이 나오는, 그래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갖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해군에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 경항모나 이런 부분이었고 이제 그 사업이 좀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업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산업계를 나름대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전력화가 잘 돼서 조선 산업도 좀 나름대로 기술력을 더 확보를 하고 그 베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함이나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전략 군수 물자들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해서 한국의 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좋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좀 하겠습니다. 저 김동욱 우리 전에 오션 폴리텍 뭐랄까 원우 학생장이셨는데 지금 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휴가 중이신 것 같아서 먼저 김동욱 군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말씀 들리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예. 네, 지금 그 실습 다 종료하고 휴가 중에 있어서 지금 이 강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해양에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도 강의에 참석하기 힘든데 내리게 되니까 또 바로 여기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부터 찾게 되네요. 예. 오늘 또 흥미로운 주제인 이 도선사에 대한 소개와 또 이순신 충무공의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다 하니까 조금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수업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다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제 승선하시나요? 아직 그 승선 일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제가 지금 내린 지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 예, 승선 실습 6개월 마치셨나요? 1년 다 마쳤습니다. 1년 마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 김기원 학생이시죠? 김기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75기 사관장을 맡고 있는 항해학부 4학년 김기원 학생입니다. 네, 현재 그 생활관 내정이랑 제가 10월 6일에 그 해기사의 포여권 개선과 관련한 이제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어서 그 해양서적 출판기념회 이후로 제가 참여가 약간 소홀했는데 앞으로 해사대학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희망자 계속 모집하고 있어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해양대학교 4학년이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충식 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충식입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다가 지금은 이제 로펌의 고문으로 있는데요. 김인영 교수님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고대 로스쿨 바다 최고의 가정의 3, 4기 제가 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이라는 특강을 계기로 해서 저도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도선사의 세계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주제가 잡혔길래 오늘 기꺼이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김남구 학생이신가요? 교수님이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떠대학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프랑스고요. 오랜만에 한국말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프랑스 낭트대학교 해사법 해양법 연구소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서울경제 조지현 기자가 여기 모임을 추천해줘서 들어오게 됐고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해사법 해양법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해양환경법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반가운 분 얼굴도 많이 있으신데 저도 아까 김현수 교수님처럼 OCS 111기로
이함대 청주함 사통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문현 교수님 계신데 저 10년 전에 숭실대 제가 학사인데 법학사인데 헌법도 강의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오늘 앞으로 아무래도 해양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모임 통해서 많은 선배님들께 많은 가르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결이 되셨네요. 예, 앞으로 예, 우리 여긴 모임에 계속 오후 들어주시기 2시입니다. 바랍니다. 네. 예, 앞으로 우리 모임에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이경원 항해사님 지금 배 아닙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지금 승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 선실 안에서 지금 연결이 아. 됐습니다. 배가 어디 지금 항해 태평양인가요? 아니요, 지금 오늘 오후에 함부르크에 입항 예정에 있습니다. 함부르크예요. 야, 참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망사예요? 아, 일항사. 예, 지금 HMM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아유. 있습니다.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쭉 계속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허윤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그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의 허윤입니다. 제가 지금 주위가 좀 시끄러운데 잡음이 들릴까 걱정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한 15년 하고요.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그 기술 전략 수립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권호익 대표님 회사 계실 때 보좌해서 이것저것 많이 일 배웠고요. 한 2달 전쯤에 김인영 교수님께 소개받고 이 모임에 카톡방에 참가는 하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오늘 공식으로 이렇게 세미나에 강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침 오늘 그 지정 토론에 지정을 주셔가지고 이따가 좀 좋은 내용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아는 게 짧지만 뭐 토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성현 지금 선장님이세요? 전성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바다 모임은 계속 회원이었었는데 제가 인터넷이 지금 배수고 지금 카메라 처음 켰습니다. 그 음성으로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예. 예, 저는 방금 상선에서 선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몰랐는데 이제 도선사 협회에서 도선사님께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충무공 이순신 뭐 강의도 있다 하셔가지고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인가요? 그 배가 있는 위치가? 예, 지금 좀 다행히 울산에 입항해서 제가 제 울산에요? 심카드 넣어가지고 예. 지금 연결했습니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다음은 Mr. Qui? Mr. Qui, can you hear me? 예, 미스터 키는 아마 안 들으시고,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철 도수사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항 한기철 도선사입니다. 저도 이 토요 공부 모임에 2년 전 초창기 멤버로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도선사란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78년도 한국해양대 입학 당시부터 사실 도선사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 동기들조차 도선사란 직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 현대상선에서 15년간의 승선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그 도선사가 되었고요. 그동안 2007년도 도선사가 된 다음에
만 15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대략 한 9천여 척 정도의 도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도선 과정에는 최근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가노, 그다음에 니미츠 항공모함을 포함한 잠수함도 5척 도선을 했고요. 어선을 비롯해서 작은 상선부터 최근 대형 23만 톤짜리 컨테이너까지 다양한 선종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직업 성취대에서 도선사, 이 도선사의 그 직업에 대해서 성취감, 판사에 이어가지고 성취감이란 발표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도선사란 직업이 저는 참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도선사란 일의 배 한척 한 채가 일의 성취감도 크고, 그 다음에 어떤 근무를 저희가 15일 통상 근무하고 10일 정도의 휴가를 하는데, 휴가 기간을 통해서 또 제가 원하는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선장보다는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어떤 급부를 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도전사가 되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15년에서 약 20년간의 승선 기간을 기본적으로 채워야만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도전사란 그 일 자체가 항상 대형 선박이 부두에 입출을 하다 보니까 또 승하선 중에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사가 제가 처음에 도전사 됐을 때는 보험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생명보험이라도 좀 들고 싶었는데, 파이로트하고 도전사는 이 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삼성생명에서 도전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해보험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 보험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도선사는 일선 선장님들이 누구나 최종적으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5명에서 20명을 뽑고 있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척같이 하는 대형선 같은 경우는 선박 자체만 1,000억이 넘고, 또 거기에 실려 있는 부가, 이런 화물을 생각하면 몇 천억이 넘는 고부가 대상물을 상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입출항 시킬 땐 그런 막중한 역할을 생각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 정도를 우리 도선사들이 받아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께 도선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들어왔었죠. 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도선은 우리 타 도선국, 잠수함하고 항공모함은 물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마산항에도 들어가지만은 항공모함은 12개 도선구 중에서 부산밖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타 도선구의 도선사님들도 이 항공모함 도선은 왜 어려워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 이것도 이 사진과 함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선사고의 법적 책임인데요. 저희 도선사들이 한번 사고가 나면은 적게는 수백억부터 많게는 수천억까지 엄청난 데미지의 사고가 나는데, 일부에서는 도선사는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 하지만은 저희도 어떤 도선 사고가 났을 경우는 민사상, 행정법상, 형법상의 책임을 당연히 받게 되거든요. 주의 의무 위반으로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김인영 교수님께서 우리 도선사의 민사상 책임의 중요성을 15년 전에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선사들도 실은 도선사들이 어떤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선사의 책임 제한 개정안을 도선사협회하고 같이 해서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로트 하면은요, 우리 옛날에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 지금은 파이로트 하면은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이렇게 나오지만은 비행기가 나온 것은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이 파이로트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예전에는 수로 안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 파이로트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비행기 조종사를 떠오르겠죠. 이 파이로트의 기원을 우리 찾아보면요,
고대 BC 1000년 고대 페니키아 다니아 항구에서 최초의 도전사가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마르코 폴로의 그 1275년 인도 행항에서 아랍인 파이로트가 승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항해 때 이 산타 마리아의 지안 데리코사라는 파이로트가 승선했다는 기록도 있고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가 몰락할 때 파이로트가 승선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몰락한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것 같으면요, 1937년 일제하에서 인천항의 그 유학열 도선사님이 처음으로 정식 개업을 했고요. 1958년 국가고시 공인 1호로 배순태 도선사님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배순태 도선사님은 인천항에 5만 톤급 처음 그 관문을 만들었는데 이 관문 폭이 36m인데 거기에 통과할 5만 톤급 선박은 32.3m입니다. 지금 우리 조용합 회장님이 인천항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타 도선구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인천항 도선사님들이 이러한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항상 경외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주차할 때도 옆에 1m 정도밖에 여유가는 별로 여유 있게 안 보일 텐데 그 조류도 세고 바람도 있고 안개도 끼고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폭 36m의 관문에 32.3m의 5만 톤 선박을 이 배순태 도선사님이 처음으로 통과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한국도선사협회는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이했고요. 전국 12개 지회가 있는데 현재 250명의 도선사가 12개 지회에서 근무 중이고요. 그동안 퇴직한 도선사님은 5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로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파이로트는 그 하버 파이로트, 즉 항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이로트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미시시피 강 같은 데 가면은 항해만 해도 20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8시간씩 교대를 해가지고 항해만 전문하는 리버 파이로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도보해역 같은 경우는 워낙 통화하는 배들만 해서 항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 상단에 있을 때 이쪽 유럽에 가게 되면은 영국인 파이로트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 씨 파이로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분은 항해만 전문으로 합니다. 이렇게 또 복잡한 해역에서 항해만 전문하는 씨 파이로트가 있고요. 또 호주의 토레스 스트레이트처럼 좁은 해역에서 해협만 전문적으로 통과시켜주는 스트레이트 파이로트 등 파이로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제 도선 제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도선제는 강제 도선제도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초이스가 없고요. 각 도선항에 들어오는 모든 도선구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은 도선사관에서 강제 도선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선의 목적은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항만 시설을 보완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발발 시에 외국인을 또 이런 용병을 쓸 것 같으면 전쟁 시에 그런 보수를 받고 있을 용병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데 이래서 전쟁 시에도 어떤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입출항해서는 반드시 도선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의 목적으로도 또 하나의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도선법에서 사용하는 도선 용어를 잠시 말씀드려야겠는데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서 그 선박을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실은 여기 안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안내가 아니고 직접 승선해서 저희가 배를 갖다가 직접 조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예인선을 탄다든가 안내를 하는 것은 이러한 도선에 해당이 되지 않겠다. 직접 승선해서 조선하는 것이 바로 도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말하는데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그 12개 도선구에
각자의 그 도선 시험 성적에 따라서 희망도선고에 배치가 되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도선사 면허를 받고 6개월간의 소정의 실습을 마친 후 다시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그 도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도선 수습생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 수습 전형생 시험을 통해 가지고 도선 수습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실무 수습을 받고 있는 그런 예비 도선사를 말합니다. 네, 도선사의 그 면허 종류에는요 1급부터 4급 도선사가 있는데 우리 차량도 작은 처음에 면허를 따면서 트럭이라든지 버스를 안전하게 그 운전을 할 수 없듯이 이러한 그 안전도선을 하기 위해서 4급 도선사는 개업 1년 후 도선경력 1년 미만에서 총 톤수 3만 톤 이하의 선박을 할 수 있고요. 도선 경력 1년에서 2년 미만은 총 톤수 5만 톤 이하. 그 다음에 2급 도선사는 도선 경력 2년에서 3년 미만으로서 총 톤수 7만 톤 이하의 선박을 하고 4년이 지나야 우리가 1급 도선사가 돼서 모든 선박을 도선이 가능한데 도선구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여수라든지 타 도선구에서는 LNG라든지 VLC처럼 대형선이면서 위험의 그런 그 요소가 있는 선박들은 5년이 지나야 도선을 하는 데서 요거는 각 도선구에 따라 가지고 세칙이 조금씩 틀립니다. 면허의 요건인데요. 일단 도선사가 되려면은 총 톤수 6천 톤 이상의 선박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원 경력이 있을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요 3년 얼마 전까지는 5년이었다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3년 이상 그 승무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휴가 기간은 빠지기 때문에 5년 정도 그 승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시험을 응시할 때는 5년의 승선 기간을 요했는데 이럴 경우는 미니멈 7년에서 8년 그래서 보통 15년 정도의 승선 경력을 가져야만 시험칠 자격이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 수습생으로 200 이상의 실무 실습을 하였을 것. 도선 수습생이 되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요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자기 도선구에서 그 수로라든지 어떤 그 항만 여건을 익히면서 또한 도선의 그 접이하는 요령을 익히면서 도선사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회인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500회에서 600회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실무 수습을 하는 동안은요 저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보수입니다. 6개월 동안은 무보수로 6개월 동안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선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 도선사 시험은 6개월 동안 200개 실무 수습을 하고 나서 다시 시뮬레이션과 선박 운용, 기타 인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면접 시험을 거치게 되면서 최종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 엄격한 심체 검사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라다를 타고 높은 그 저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그다음에 강인한 그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체 검사 기준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그 각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그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선사 정년인데요. 저희 도선사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도선사 정년은 일부는 68세, 일부는 65세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그 합격한 도선사부터는 예전에 도선사 68세에서 65세로 축소됐는데 몇 년 전 그 국가 필수 도선사라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이 국가 필수 도선사라는 거는요 전시, 사변, 중대한 해운항만 기능 장애 발생 시에 대비해서 필수 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고별로 도선사의 10에서 20% 비율에서 국가 필수 도선사를 지정하는 데 됐는데 이 필수 도선사는 1년마다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연장이 되는데 이 필수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65세가 되기 3년 전, 그러니까 62세부터 65세까지 사고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 필수 도선사 그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65세에서 68세까지 필수 도선사가 지정이 됐지만은 사고가 나서 1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를 받을 경우는 바로
퇴직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68세까지 하기 위해서는 62세부터 68세까지 그러한 그 사고가 일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선이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좀 강풍이 불 때 어떤 한계치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나쁘지만은 선박에 그러한 그 운항이 지연되고 하는 거로 봐서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결국에는 해양안전심판원에 가게 되면은 왜 그러한 무모한 그런 도선을 했느냐, 안전이 먼저 아니냐 하면서 결국은 이런 책임을 저희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아쉬운 거는 지금 도선사들이 제가 15년 전부터 지금 느끼기에 조금 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되지 않나. 특히 62세가 넘었으면은 이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0%에서 20% 범위인데 예를 들어서 50명인 도선구에서는 지금 10명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인원이 이런 그 모든 거를 아우러서 아우러짐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항 도선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에서 12명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 지금 그 1명 내지 2명은 65세에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도선 날짜 어떤 도선 기량인데 상관없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년에 지금 저도 65세 이대로 한다면 65세에 퇴직을 해야 되는데 제 앞에 생일이 지금 저보다 빠른 사람이 한 달 간격으로 2사람이나 있습니다. 단지 생일이 뭐 일주일 한 달 빠르다는 이유로 그분들은 68세까지 하고 저는 65세 퇴직하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 해수부에서도 이런 모순점을 알고 지금 그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뭐 잘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 취소 규정인데요. 우리 도선사도 어떤 그 다른 그 잘못이 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나 정도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됐을 경우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은 3년간의 그 승선 경력이 있었는데 그 승선 경력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선 이력서를 띄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로 그 허위 이력서를 띈다든지 해가지고 실제 그 도전사가 합격한 다음에 취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면허의 종류별로 아까 1급부터 4급 있는데 자기의 그 도선 그 대상 위에 선박을 도선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차별 도선은 순서대로 도선이라는 것은 원래 도선 순서대로 그 도선을 하게 됐는데 순수의 경우 차별 도선을 한 경우도 징계를 받게 되고요.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신체 검사 합격 기준에 미달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정한 경우, 그 다음에 도선 중 해양 사고를 낸 경우인데 이 경우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도선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불가항력으로 제외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또 술에 취한 상태 도선, 마찬가지로 음주 도선인데 요거는 우리 육상에서 그 음주 기준하고 흡사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선사 수급 계획인데요. 도선사 시험은 해수부 장관이 매년 도선구별로 퇴직자 각 항만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수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통상 연 1회 12명에서 2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매년 3월 말 되면 해수부에서 당해 연도 예정 인원을 발표를 하고 통상적으로 6월 말에 도선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 도선 수습생 전염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필기 시험이 그 도선 수습생 전형 시험이고요. 6개월 실습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시험이 이 도선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100점 만점에 법규 35점, 선박 운영 35점, 영어 30점인데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4과목으로 지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목 과락 없이 40점 이상이 되고 합계 60점 이상으로 해서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예정된 인원을 뽑게 되는데 요
모든 이 세 과목은 전부 주관식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관식 네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일반 고시하고 같은 그 양식인데요. A4 용지 그 20페이지에 주관식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법규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선박 운영은 1시간 반, 그다음에 영어는 1시간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6년 정도 시험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그 1년간은 저도 경력을 채우고 첫 번째 시험은 떨어지고 1년간은 고시원에 가평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 합숙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 성문 종합 영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영어 하면은 일반 영어, 회사 영어, 영작 등이 포함되는데 제가 그 대입 시험을 위해서도 그 성문 종합 영어를 3번밖에 못 봤는데 제가 도선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성문 종합 영어를 10번 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희망 도성군은 이 시험 성적을 그 기준으로 그 희망 도성구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 희망 도성구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대도선구에 좀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부산항 같은 경우 그 지금 한 56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6일 근무하고 뭐 10일에서 한 10일 정도 쉬게 되는데 휴가 기간에는 저희가 그 당직은 잊어버리고 휴가를 쉴 수가 있는데 소도선구 예를 들어서면은 목포라든지 동해 이런 데들은 도선사들이 4명에서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도선구들은 갑자기 배가 몰리면은 뭐 2명 당직을 쓰고 2명 휴가 기간에 들어가지만은 배가 몰릴 경우는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달려와서 도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서해안 같은 경우는 안개도 많이 끼고 겨울에 북서풍을 해서 겨울에 엄청 고생을 하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그 관문도 통과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들이 좀 서원하는 도선구는 이쪽 남해안에 있는 그 여수, 대산, 마산, 부산, 그다음에 울산 이런 그 도선구들을 그 많이 그 희망하는데 이러한 희망 도선구는 일단 그 시험 성적에 따라 가지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칠 때는 그 2007년도에 12명을 그 선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만 유일하게 재수를 했었고 나머지 11명은 다 사수 이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도전사 시험에서 제일 그 오랜만에 오랜 기간 공부하신 분들은 14수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험이 좀 어려운 점은요. 1년에 한 번 치는데 그래서 육상에서 쉬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도선사 시험을 치려면은 하선을 해야만 시험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응시 기간 되면은 도선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선장님들이 너도나도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사에서는 이 선장님들이 전부 하선을 하려 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2년에 한 번 정도만 자격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사실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도선사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그러한 참 그 애로사항이 그 많은 게 저희 도선사 그 현황입니다. 다음에 그 강제도선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각 항만에서 이 강제 도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는 도선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 도선대선 선박은 국적선으로서 총 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그 다음에 국제항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으로서 총 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그 다음에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은 국적선 선박에서 총 톤수 2,000톤 이상 선박이기 때문에 부산항 같은 경우는 감천항에 오는 그 어선들이 대부분 500톤은 넘거든요. 그래서 부산항 같은 경우는 뭐 어선, 벌크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부산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 주종이지만은 다양하게 이런 선박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해역 작전사령부가 부산항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 군함들이 들어올 때 또 외국 군함도 같이 도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도선 그 면제인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도선이 규정돼 있지만은 국적 선박에 한해서는 일부 경력을 쌓았을 때는 도선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적선 그 한국인 선장님이 그
도선사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국적선이나 국적취득원 나용선 포함해서 선장으로 그 3회 이상 입출항한 경우, 요거는 대신에 총톤수 3만 톤 미만의 그 선박이 해당이 되고요. 일반 선박은 1년에 4회 그 입출항. 이 4회라는 거는 입항 2번, 출항 2번을 해서 입항 4회, 출항 4회가 아니고요. 입출항 횟수를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위험 울면서는 이거의 2배인 8년을 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소 운항요원인데 조선소 운항요원들은 또 1년에 그 6회 이상 그 경험이 있을 경우 도성부에 입출항하는 경우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는데 기타 이외에 몇 가지 더 그 면제 대상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구는 아까 12개 도성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쪽 서해안부터 보면 인천, 평택, 대산부터 해서 동해 맨 위에 동해, 그리고 제주 도성구가 있는데 제주 도성구는 몇 년 전까지 임의 도성구였거든요. 근데 제주항에 대형 크루즈가 기항하면서 제주항이 강제 도성구가 됐는데 이 제주 도성구가 참 좀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주항에 들어오는 그 크루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그 기항한 중국 관광객을 기항하는 그런 그 크루즈였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 정부에서 제주도의 기항을 금지시켜 가지고 크루즈가 중지된 데다가 또 코로나까지 그 겹치면서 제주 이 도성구에는 배들이 거의 막 올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주 도선사 수입이 매출이 1인당 뭐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수입이 아니고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항 도성구에서 우리 도선사 협회 및 전국 도성구에서 제주항 도성구를 또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 그 LNG가 그 기항을 하면서 조금 제주 도성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주 도성구에 있는 두 분의 도성사님들이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형태는요, 도성구별로 상이한데 부산항처럼 인원이 많은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간 이틀, 주간이라는 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해서 2교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도 마찬가지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당직을 쓰고 야간을 썼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쉬는데 이렇게 되면 4일이 한 텀이 되죠. 그래서 4, 4, 16 이렇게 4번의 그 주간 이틀, 야간 하루를 쓰는 4단계에서 16일을 근무를 하고 10일에서 12일 정도 쉬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인파 국제도선사협회에서 열흘 이상 계속하면은 그 피곤이 누적돼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하루 정도의 그 휴식기를 가져라 해서 중간에 하루의 휴식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도성구나 또 인천 도성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 근무하고 일주일 그 쉬는 그런 인천 평택 같은 일주일 근무하고 일주일 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도성구도 있고요. 각 도성구의 인원 또 도선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상이한 그런 그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도선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도선료는 저희가 임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선법에 도선사는 도선운영협의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리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선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지방도선운영협의회하고 중앙도선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선운영회는 도선사 3인, 선주 대리점 등 사용자 3인, 그 다음에 항만 전문가와 또 그 해양수산부 1인을 포함해서 3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공정하게 그 어떠한 그 도선료라든지 모든 도선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는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목포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자동차선이 그 목포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도선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른 도선구에서 그 시험이 합격된 수습 도선사를 배치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타 도선구에서 1급 도선사 희망 도선자를 뽑아가지고 그 도선구에 보내서 3개월간 100회 이상의 실습을 한 다음에 도선구에 배치해서 도선 업무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전사의 그 지위 및 책임인데요. 이 도선법 18조 사항에 보면은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도선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권한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즉 도선사가 승선하더라도 책임은 여전히 선장한테 책임이 되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도선약관 2조에 도선사의 지위해 가지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 안전과 운항률이 향상에 기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이양 선장의 안전 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즉 선장은 선장의 운항 보조자로서 도선에 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선장님들도 도선사가 올라오면은 사실 도선사한테 모든 거를 위임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게 그 현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고 시 이러한 선장님의 그 책임이 있고 또 권한이 침해받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실은 어제 여의도 그 해운협회에서 일선 선장님, 뭐 현대상선, 그로비스, 장검상선 이런 대형 선장님들 30분을 대상으로 선박 그 우리 도선 도선에 관해서 그 강의를 함으로써 선장님들이 도선사의 업무를 이해를 하고 또 실제 자력 도선하는 그 선장님들의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2시간 방의를 했거든요. 사실 이 2시간 반이란 그 시간이 작은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일선 선장님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는데 어쨌든 9시 반부터 시작한 강의가 12시까지 정확히 12시까지 그 강의를 실시를 했는데 선장님들한테 어떤 그 내용을 도움을 드리고 또 그 외국에 가서 또 다른 도선사가 승선했을 때 도선사와 팀워크를 이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 조선이 될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도선 사고를 막을 것인지에 그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은 앞으로 5년간 그 코리아 P&I에서 그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결국은 그 선박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그 보험회사에서 나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사고를 방지하게 되면은 이러한 보험료도 적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KPNI에서 이러한 강의료를 지급을 하고 이러한 교육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선사 인천항 그 도선사님 한 분, 저하고 2분이 갔고 또 그 해경 출신의 VTS 요원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총 6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항공모함인 잠수함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며칠 전 그 우리나라에 4년 만에 그 항공모함이 다시 들어왔죠. 앞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미군과의 그 훈련을 일체 중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군함도 전혀 들어온 적이 없고요. 그 안에 유일하게 들어왔던 게 제가 회장을 하던 그 2019년도죠. 2018년도에 그 북한에서 그 조선소에서 SLBM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 항공모함을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진을 그 김정은이 방문한 그런 사진을 갖다가 그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에 지금 취역해 있던 그 원자력 잠수함이 그 한국을 기항을 했거든요. 이때 제가 올라가 가지고 그 잠수함을 직접 도전했는데 최근에 걸쳐 가지고 4년 동안 유일하게 그 미국 군함이 들어온 거는 그 잠수함이 유일했는데 인제 훈련도 재개하면서 로널드 레이거너가 기항을 했고요. 이 항공모함이 기항을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통상적으로 뭐 8척 정도의 그 호위함이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순양함, 구축함, 그다음에 보급함, 그다음에 잠수함 등이 그 같이 함께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저 마산으로 기항을 했고요. 부산항에 그 8척의 그 군함들이 함께 기항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2척의 그 잠수함을 한 경력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원자력 핵추진 항공모함이 니미츠호를 그 도전을 했는데, 이 니미츠호는 1975년도 취업을 했고요. 통상 우리가 그 항공모함을 호칭할 때 니미츠급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니미츠급은 이 사이즈가 비슷한데 통상적으로 배수량이 10만 톤 전후, 그다음에 전장 334m, 폭 78m, 그다음에 승조원이 약 6천 명 승선하고 있는데요. 이 6천 명의 그 승조원은 선박을 운항하는데 약 3,500명이 필요하고, 항공기 그 운항을 하는데 약 2,000여 명이 필요한데, 최근에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이 6천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니미츠호도 그 1975년인데 건조가가 5조 원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니미츠 항공모함 하나를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방비에 버금가는 게 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그게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공기 80대가 탑재되어 있는데, 제가 니미츠 승선했을 때 여기 보면 조기 경보기가 그 보이더라고요. 그 조기 경보기만 하더라도 뭐 저기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 여기 그 5조 원이라는 거는 항공기의 가격은 포함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그 도전을 했던 게 그 로널드 레이건호, 며칠 전에 들어왔던 건데, 이번에는 제가 도전을 안 했습니다. 다른 그 선배 도전자님이 가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항공모함은 조금 경험을 요하고요. 이런 항공모함은 그 여한 그 어떠한 그 도전 사고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도전사를 요청할 때 단서 조건이 경험 있는 그 도전사를 보내달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 분이 또 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항할 때는 사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입항할 때는 조금 그 우리가 항공모함이라는 거 도전해 볼 경험도 없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한 4년여 동안 그 항공모함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전 경험이 있던 선배님들이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항공모함을 도전한 경력이 있는 도전사가 지금 5명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배들도 이제 최근에 들어왔지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선배님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항공모함하고 잠수함의 그 도전 요령에 대해서 이걸 좀 매뉴얼을 좀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만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핵 추진 잠수함은 제가 여기 그 배수량 18,000톤에 길이 170m, 홀수 12m이고 승조원은 100명이라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의 OI급, 그러니까 최대 사이즈의 그 잠수함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7, 8천 톤급의 그 잠수함도 많이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전했던 그 잠수함은 여러 사이즈의 잠수함을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잠시 그 항공모함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그 외양의 방파제가 보이죠. 이 방파제가 부산항을 들어오게 되는 그 외양 방파제인데요. 지금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게 조도 해양대학에 있는 조도고요. 여기가 그 태종대 영도입니다. 항공모함은 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좌측과 우측이 틀립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은 이 좌측이 엄청나게 많이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부대에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반드시 우연 접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항공모함을 우연 접안을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배를 정선을 시켜놓고 예선은 4,500마력급의 예선을 우연 선수, 좌연 선수,
그다음에 좌우연섭 및 내척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는 데는 배가 크고 이 수역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되게 되면은 VTS의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약 그 40분 정도 부산항 모든 그 선박을 올스톱 시킵니다. 입항하는 선박도 밖에서 대기를 시키고 출항하는 선박도 부두에서 출항을 할 수 있게끔 그 미리 사전 통지를 통해 가지고 올스톱을 시키고 여기에 저속으로 입항해서 항공모함을 세워놓고 좌연 쪽으로 배를 90도 돌려서 후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또 내양 방파제가 그 작전사령부의 내양 방파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배를 후진으로 계속 들어와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동차도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것이 힘들듯이 배를 후진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항공모함 도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작전사령부고 여기가 헬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이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그 호위함이 들어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부두에 지금 이게 항공모함이 우연에 접안해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제가 도선을 그 마치고 나서 사진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 찍었는데 여기에 이 바지가 있습니다. 요 바지를 대는 이유는 아까 그 좌연 쪽에는 그 활주로 때문에 엄청 튀어나와 있지만은 우측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게 돌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배를 여기까지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저 폭 한 20m 정도의 바지를 갖다가 부두에 2개를 준비해 놓고 항공모함은 여기에 바지가 되게 되는데 이 도선을 하게 되면은 이 우측에 조종실이 있는데요. 이 조종실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모함 함장님하고 그다음에 코맨딩 아피서의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부두 간의 간격을 계속 1m, 뭐 20m 전, 10m 전 이런 간격 오다를 받아가면서 제가 예선을 사용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접안을 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그 처음에 승선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다른 그 우리가 도선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방파제 입구에서 1.5마일 떨어진 지점이 저희 통상적인 도선사가 승선하는 지점인데 항공모함은 사전 그 함장님하고 이런 도선 개혁을 협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헬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 보이는 헬기는 제가 로널드 레이건호 그 도선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내리고 나서 찍은 그 항공모함에 적재되는 그 헬기거든요. 이 헬기를 이용해서 승하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사진은 제가 로널드 레이건호를 그 도전을 하고 나서 기지로 돌아오기 전에 그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저희가 물에 빠질 것에 대비해서 이 안에 그 물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센서가 터져서 터지게 돼 있는 그런 그 라이프 자켓이 내장된 그 보호복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노란 거는 그 헬기에 승선하면 또 자기들 그 나름대로 고유의 그런 그 라이프 자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착용을 하고 헬기를 타면 워낙 그 소음이 크기 때문에 요 저 소음을 방지하는 모자까지 지급을 받고 승선했던 겁니다. 지금 요 사진은 제가 그 카톡에 제가 지금 저기 올려놓고 있는데요.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를 도선을 하고 나서 기지로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헬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함장님이 사진사를 하나 그 인솔 장교를 배치해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도선을 마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첫 입항 도선을 했던 그 니미찌오 그 도선을 하고 나서 함상에서 찍었던 기념 사진입니다. 통상 그 군함을 도선을 하고 나면은 기념 모자하고 이렇게 기념 주화를 줍니다. 여기 보면은 로널드 레이건호라는 그 마킹이 돼 있죠. 요거를 그 함장님 모자를 제가 하나 선물을 받고 또 기념 주화까지 받았는데 요 사진의 가운데 있는 분이 그 로널드 레이건호 함장님으로서 계급은 대령입니다. 계급이 대령인 게 저도 처음 의아했는데요. 이 항공모함은 선단을 이뤄 가지고 그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할하는 그
원스타 한 분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 우측에 계신 분은 제 선배님이었잖아요. 그 코파이로트로 같이 올라오셨던 분, 제가 메인 파이로트로 해가지고 로널드 레이건의 그 출항도선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요 보이는 분은 그 니미쪼 함장님이신데요. 저반 도선을 하고 나서 함장님한테 요 니미쪼 함장 저기 그 모자를 하나 기념으로 받고 함장님하고 기념 촬영했는데 이분도 역시 대령이십니다. 다음은 그 잠수함 도선인데요. 지금 그 잠수함은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상선하고 이렇게 만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도선의 특징은 예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 예선으로 이렇게 예색줄이 걸려 있지만은 이 예선은 당기는 데 사용하는지 미는 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항 도선 때 그 찍은 사진인데, 저는 그 통상적으로 입항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부위에 매너를 열고 사다리를 내려줘 가지고 도선선이 접근해서 타고, 요 밑에 매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요 잔망령 있는 위치에 올라와서 함장님하고 둘이서 그 도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뒤에 보이는 게 지금 그 56도고요. 여기가 그 SK푸드입니다. 지금 요거는 그 잠수함 그 함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요 있는 게 이게 잔망경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음박으로 보이는데, 이 잠수함 위에 올라가면 아무 보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미끄러지면 바로 바다거든요. 그래서 추락을 방지해 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그 안전 그 보호대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랗고 빨간 게 잠수함에서 제공해 준 그 하니스 그 안전 벨트거든요. 안전 벨트를 이쪽 그 고리에다 묶어 놓고 제가 추락할 경우 추락을 방지해 가지고 지금 그 안전 벨트인데, 함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전 벨트를 메고 똑같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요거는 그 잠수함 앞에 그 UDT 대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UDT 대원은 물갈퀴를 차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원들이 그 승조원들이 잘못하면 바다로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락에 대비할 경우 구조하기 위해서 UDT 대원이 이렇게 한 명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거 잠수함이 지금 부두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잠수함도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코하마 펜다를 대 가지고 여기에 승선하고 있고, 이 잠수함은 상당히 원시적으로 그 접안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은 라인을 던져주고, 요 앞에 보면 그 작은 윈치가 있습니다. 이 윈치에 그 히빙 라인을 던지고 작은 예색을 사용해서 윈치를 하는데요. 처음에 윈치를 감는 데다가 양동이로 물을 기어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상당히 좀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 윈치에 물을 부어줘야만 그 마찰력도 크게 작용하고 또 그 너무 과한 마찰력을 방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해 가지고 한 사람은 양동이를 물을 퍼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입항 그 도선을 할 때 모든 잠수함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예비 라인을 던져 놓고 1, 2, 3 우리만 하면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1, 2, 3 1, 2, 3 하면서 한 5명 정도가 손으로 당겨 가지고 배를 갖다 안전하게 접안을 했었고, 우리 그 예인선 두 척이 수배됩니다만 예인선에 하는 역할은 선수 선미가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부두에 접촉할 경우 이렇게 살짝 당겨 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평행하게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인선의 역할이고, 저희가 2007년도에 부산항에 처음으로 그 잠수함이 기항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당시 그 전까지는 모든 잠수함은 그 마산 진해 기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해 도선산 마산 도선사님들한테 도선사 그 잠수함의 그 도선하는 요령을 비디오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최고참 그 제일 유능하다고 선발된 그런 도선사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했는데, 타 도선고에서 도선은 옆에 그 예인선이 서가지고 그 예인선의 그 프로펠러는 360도 회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세차게 찾으면은 우리가 조류에서 밀리듯이 이쪽으로 잠수함이 점점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원래는 잠수함을 하게 되는데, 물을 차다 보면은 이 물이 막 여기를 넘어가고요.
해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장에 따라 가지고 함장은 이렇게 배를 가능한 한 예각으로 위험하지 않은 정도로 배를 부두까지 접근을 시키고 나서 라인을 던져 가지고 하는 그런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그 잠수함의 그 전형적인 방법이었고요. 참고로 잠수함 함장님들은 계급은 대부분 소령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잠수함 저는 요 바로 위에 있고 지금 여기 밑에서 저희가 오다를 하면 이 대원들이 오다를 받고 밑에 그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게 이거 똑같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요 잠수함에 돼 있는데 물론 요거는 포타블로 돼 가지고 잠수하게 되면 모든 거를 철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그 도선부에도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제법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김인영 교수님 요 법적 책임 내서 간단할까요? 아니면 요거에서 제 강의를 그만둘까요? 그것만 좀 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책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사고시 법적 책임인데요.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저 2005년도경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도선사들은 무조건 우리는 뭐 도선 사고가 나도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것이 대부분 도선사님들이 가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도선상의 민사장 책임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선장의 운항 보조자면은 실제로는 도선사가 독자적인 운항 조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선사 이 도선 계약이라는 거를 뭐 고용계약설, 도급계약설, 뭐 위임계약설 여러 가지 저기 있지만은 우리 고용계약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계약은 하지만은 우리가 도선사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도급계약은 일종의 도선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 도선을 맡긴다지만 이 도급계약에 따르면 도선의 그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우리가 사용자 책임에는 도선사가 전적으로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또 위임계약서는 실제로 도선사한테 위임을 하면 법적인 책임은 그 선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위임계약 등이 합한 혼합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선사들이 이러한 민사적 책임이 생겼으니 어떤 도선사고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그 어떤 법적 효력으로 보호를 받을 건 현재로서는 도선약관밖에 없거든요. 도선약관 16조에 면책 조항이 있는데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는 그 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은 고의나 책임을 묻지 않고요. 그 책임 한도는 그 당의 도선료를 많은 지불하지 않는다 돼 있고 2조에 볼 것 같으면은 제3자가 도선사에게 청구했을 경우는 도선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보상을 한다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선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책임자는 적용하냐에 됐는데 이 중대한 과실이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게 바로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도선약관이 과연 그 효용이 있느냐는 도선약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그 도선약관이 변경 시에는 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는 그 해수부 장관이 이 일을 명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선약관은 도선 운영이 아까 각 구인으로 구성된 도선 운영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신의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도선약관에는 면책약관은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그 도선약관이지만은 외국에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도선약관 자체를 도선약관은 계약이 없으면은 그 적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불법 그 행위를 그 사유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는 저희가 배상을 할 수밖에 있는 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도선사의 책임이 한대에 관해서 법 조치까지 되어 있는데 뭐 제3자 도선사는 아까 불법 행위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해당할 수 있는 그 법률 규정에서 유배법, 오염 손해배상법인데 유배법 5조 2항에 보면은 그 오염 사고가 났을 경우 도선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한테 오염 사고가 났을 때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
유조선에 해당이 되고 일반 상선에서 그 오염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구상권 행사가 고의로 또는 무모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했을 때는 예외가 되는 그런 됩니다. 그다음에 상법 그 880조에 보면은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도 사용자가 책임이 진다 되어 있고요. 민법 750조는 물론 그 도선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선사한테 그 위법 행위로 배상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민법 750조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선사는 선박 소유자의 그 피용자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민법 750조 사용자 750조를 근거로 피용자의 자격으로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볼 것 같으면은 간단하게 그 영국에서는 그 도선사 1인당 1,000파운드로 제한을 하고요. 도선사 여기는 항만 그 공사 소속이거든요, 도선사. 그래서 여기는 도선사 곱하기 1,000파운드를 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를 하고 있고, 프랑스,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1,000불,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1,000불로 돼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예 민사 책임에 제한이 없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행정법상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요거는 생략하겠지만 여태까지 딱 한 건 그 울산항에서 그 도선사를 상대로 도선 그 하선점보다 일찍 하선했다 해가지고 그런 구상권을 그러니까 선사에서 그 SK 해운에서 선박 소유자한테 4억 4천만 원을 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4억 4천만 원을 배상한 선주가 도선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2심에서 얼마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저희도 그거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그 도선사가 어떤 그 민사적 책임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김인현 교수께서 이러한 그 도선법에 우리도 약관에 이러한 그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도선약관 36조에 도선사 책임 조항을 넣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근거는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해사기구법 그런 거서 우리 김현 교수님이 2013년대 도선사 협회에 가지고 이런 개정안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보면 도선사가 도선 행위와 관련해서 손해를 야기한 경우 도선사의 민사 책임은 청구 원인에 불구하고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에 2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고의 또는 그 무모한 행위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선료 플러스 최대 200만 원이라는 그 한도를 했고요. 이러한 것에 그러한 저기로서 책임 보험에 가입해서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2014년도에 공교롭게도 그 여수에서 의사나 그 대형 사고하고 세월호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건은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좀 통과됐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가 됐는데요. 저희 도선 업무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도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되었고 그 한도선사님 요 화면 공유 좀 뭐 제가 볼 때는 뭐 도선 제도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은 조금 이따가 우리 박주미 중령님 같이 듣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